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 그 공휴일이라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개발 사업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신개발, 재개발 다 나왔어요. 배운 걸로. 그래서 아주 새삼스럽지는 않은데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신개발 사업으로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이라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국가로 아주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기도 하고, 오늘날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30여 년에 걸친 압축 성장이다. 이런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쟁이 났죠.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나고 그 뒤에 폐허가 됐는데, 우리가 30년이라는 세월을 기준은 뭐냐면 서울 올림픽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0년밖에 안 지났던 거죠. 실제로는. 예,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와서 보고 놀랬죠. 30년 세월 동안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서 결국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올림픽까지 치르게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죠. 한강의 기적 30년, 50년이라고 해도 돼요.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까지 해서 50년, 이제 60년, 70년 이렇게 됐는데, 전쟁이 끝난 지가 70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30년 내지는 50년 압축 성장이라고 표현들을 했었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어느 세계 각국 어느 나라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가 오면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이 되니 도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신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됐다는 거죠. 결국 신개발이라는 건, 도시 지역에서 신개발이라는 거는 주택 수요가 부족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필요해졌고, 현재 와서는 2000년대 이후에 와서는 도시 개발 수요가 좀 줄어들긴 해요. 왜냐하면 개발이 너무 많이 됐고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이제 핵가족화 가구 수 증가, 그다음에 1인 주택, 상업 업무 기능이 증대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컴팩시티가 됐고 많은 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수요가 준다. 인구도 줄고 이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개발 규모나 개발 방식도 가정이 다 다르고, 신개발 사업은 형질 변경이나 주택지 조성 사업이 있고요. 택지 개발 사업, 주택 건설용 사업, 아파트 지구 건설 사업, 유통단지 개발 사업, 관광단지 개발 사업,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혼용 방식에 의한 도시 개발 사업, 공업단지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신개발 사업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그러니까 배울 내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방금 전에 신개발 사업의 종류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를 볼게요. 토지 형질 변경. 이거는 이제 어떤 토지에서 어떤 토지로 변화를 시킨다는 건 이 토지 자체가 변할 수는 없지만 그 행위 허가를 받아서 그 용도로 쓰겠다. 지금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게 이제 토지 형질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 형질의 변경, 토속 채취, 중목벌채, 제식,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재축, 증축, 물건 적치, 토지 분할,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 형질 변경에
내용이 되겠다. 두 번째, 연역 및 목적이 있는데, 이거 무분별한 개발 규제하기 위한 거다. 무분별한 토지 형질 개발, 무분별한 개발, 무분별한 형질 변경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게 되죠. 82년에 규칙으로 처음 제정하게 되죠. 토지 형질 변경 등에 관한 허가 기준이 마련이 되죠. 그리고 88년에 9차례 건설교통부령으로 9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고요. 그리고 연접 토지 같은 경우 이 서로 맞닿아 있는 토지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인접 토지와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는 허가 제도를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토지 원활한 이용, 도모, 도시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이제 되겠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게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행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하게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검토 및 허가 신청을 내주게 돼 있죠. 도시계획 내용을 고려해 가지고요.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위해가 있는지, 환경 오염이 있는지, 조경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죠. 토지 굴착으로 인한 인근 건축물 손괴 우려가 있는 경우, 토속 발파로 인해서 먼지, 인근에 피해가 있는 경우, 토속 운반 차량의 통행으로 주변 환경 오염이 생길 것 같은 경우, 토지 형질 변경이나 아니면 토속 채취를 한 후에 비탈면의 조경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내게 되죠. 그래서 준공검사, 뭐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 준공검사 구비 서류들이 있죠. 그걸 다 구비해서 허가 신청을 하고 현지 조사를 받고 관계부서 협의가 있으면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허가를 받게 되죠.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주고 사업 시행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개발 사업 제도는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크게는 또 세 가지로 도시 개발 사업에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의 저소득 주민들이 이제 집단으로 거주하게 돼 있는 지역을 정비해서 노후하고 불량한 그러니까 건축물들을 개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재개발은 이제 정비 시설이 기반이 열악한 곳을 다시 건축한다.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은 곳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다시 건축물을 짓겠다 하는 게 되겠죠. 준공검사, 뭐 여기는 이제 건축물을 가지고 이제 건축물 품질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 거죠. 공무원들이 이제 현장 점검에 가서 건축물이 품질이 어떤가 하고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내주는데 이게 꼼꼼히 다 볼 수가 없어요. 한두 번만 나가요, 공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형식적이나 물리적으로 완벽 뭐 다 갖춰져 있다. 그러면은 준공검사를 내주는데, 허가를 내주는데, 그 준공 검사만 믿고 아,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이제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실제로 준공검사는 낮지만 건축을 매입을 해서 그 준공검사가 낮기 때문에 건축물을 매입을 했는데 하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지. 아니면 또 건축주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준공검사한 행정기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준공검사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준공검사는 검사를 계약 상대자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했을 때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통지를 받았다. 계약 담당자가 어떤 계약 담당자? 책임 감리를 하는 공사. 그러면 이 감리 전문 회사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계약 담당자는 이 통지를 받고 나서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 관련 서류에 의해서 14일 이내에 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서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되고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검사 완료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당해 사유,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 이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공사대금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의 특수성으로 14일 이내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 범위 내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준공검사. 그리고 계약 담당자가 검사에 있어서 계약 이행 내용이 전부나 일부가 계약에 위반이 됐다면 부당함이 발견됐다. 이러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되고요. 계약 담당자가 검사를 완료한 때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요. 대가 지급시, 기성대금이죠. 기성대가라는 게 공사, 기성대가 지급시 기성검사는 공사감독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가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준공검사 할 때는 서류들이 필요한데 준공검사원, 산재고용건강연금 사본, 준공사진, 공사진행사진, 안전관리비용 내역서, 폐기물 처리 확인사진. 그럼 폐기물 처리 확인사진은 번호판이 들어간 것,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운반 처리 사업자 등록 허가증, 운반 내역, 처리 내역 확인, 각종 송장, 계량 전표, 폐기물 인계서, 반입 확인증, 시험 성적서, 주요 자재 검사부, 수불대장 관급 자재 송장, 공사 일지 같은 서류들을 포함해서 제출하고요. 정산 내역서, 정산 동의서, 학교장 확인서, 콘크리트 강도 시험, 계약 이행 확인서, 공사 참여자 실명부, 환경보존 사용 내역서 및 사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사업의 특징과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특징과 효과. 토지 형질 변경은 도시 토지 내 마찰을 방지하고 토지 원활한 이용을 도모합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이제 실천하기 위한 기본 사업이 되는 게 이제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이 되겠고요. 허가 대상지는 주변 도로나 상하수도 기반 시설을 고려해가지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이용 규제를 막기 위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형질 변경 허가 시에는 주변 상황이나 교통 여건, 자연 경관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원칙과 시행은 허가 대상의 원칙이 있는데 형질 변경이라는 거는 허가 대상이 되겠고요. 또 산림 안에서의 제식 및 중목의 벌채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규정을 받고 있고요. 건축물하고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은 건축법 규정에 의합니다. 경미하다 하는 거는 이제 허가 없이 형질 변경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 대상의 허가 범위,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 녹지지역은 세 종류가 있죠. 세 종류. 보존 녹지지역,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있죠. 녹지는 보존, 생산, 자연, 아니면 자연, 보존, 생산, 뭐 이렇게 해도 되죠. 보존, 생산, 녹지, 자연 생산, 생산, 뭐 생산 녹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150제곱미터에서 5000제곱미터 미만은 보존 녹지고요. 150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은 생산 녹지고요. 150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은 자연 녹지 지역의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범위가 되겠습니다. 허가의 기준을 한번 보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고요. 만약에 지장이 우려된다면 허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겠고, 또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필요한 경우만 지자체가 세부 시행 지침을 정해서 이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위 제한 및 내용 절차는 114개 지역지구 등에서 나타나고요. 역사, 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은 2238건, 철도보호지구 1592, 도시개발구역 660건, 민원들이 접수가 됐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사업의 시행. 전국 토지 형질 변경 및 허가 실적 등을 보면은 2020년 토지 이용 규제 보고서상 주요 행위 제한 유형이 나오죠. 건축물의 건축이 가장 많죠. 제한적 허가, 금지 21.5%, 공작물 설치 56.3%, 토지 형질 변경 36.7%, 토지 분할 합병 22.5%, 토속 채취 33.4%, 물건의 적치 28% 해가지고 2020년 국토교통부 연구보고서에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주택지 조성사업을 한번 볼게요. 주택을 집단으로 건축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구역에서 주택을 짓는 행위가 도시계획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택지 조성사업, 그러니까 주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택지 조성사업의 어떤 역사, 연역을 한번 보자면은, 좀 오래됐네요. 조선 시가지 계획령 때부터, 주택지 경영으로 규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을 했는데 서울의 정릉, 장이동, 장이죠? 장이동인데 장이주택단지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62년 12월 도시계획법을 제정해서 제2조에서 이제 규정한 내용들이 있는데 사업지구, 사업규모, 시행자 또는 지정자, 조합 시행 시 뭐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는 도시계획구역법 2조, 그 다음에 규모는 10,000제곱미터 이상, 시행자는 행정구역의 시장군수,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정자, 조합 시행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행 절차 및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 근거법은 주택법이고요. 시도지사가 수립을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의 장들이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된 거죠, 결국엔. 왜냐하면 이게 전 국토에 관한 사업이 되겠어요. 주택 아니면 신개발 사업도 그렇기 때문에 뭐 국토교통부 장관만 딱 내용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 지역은 도시지역 및 그 주변 지역. 그러면은 근거법, 주택법에 의해서 택지 수급 계획 수립을 하고요. 대상 지역은 도시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이니까 예정지구 조사를 하게 되고요. 제한자는 시행자가 되겠죠. 그 제한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예정지구 제한. 그다음 기간은 14일간 열람을 해볼 수가 있죠. 시군 게시판에 공보를 하는데 주민 공람 공고다. 그리고 지정권자. 20만 제곱미터 이상은 국토교통부 장관, 20만 제곱미터 미만은 시도지사인데 예정 지구 지정, 작성자, 시행자, 협의는 관할 시장 군수인데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시행자하고 관할 시장 군수가 개발 계획 수립을 하고 승인권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국토교통부 장관, 330만 제곱미터 미만은 시도지사인데 개발 계획 승인을 해주게 되고요. 이제 작성자나 시행자죠. 시행자나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것은 실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승인권자는 시도지사가 되는데 실시계획 승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일사천리로 공사 시행, 공사 준공, 사업이 끝나는 게 이제 사업 준공지구 관리가 되겠죠. 신개발 사업 제도 시행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죠. 그러면 뭐 시설 기준과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기준은 주거지역 도용률 2에서 30%, 도로는 공원은 지구 전체 3% 이상, 노회주차장 지구 전체 0.6 이상, 학교는 초등학교 1개 근린주구, 그곳에 1개교, 공공청사는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등 3,000세대당 1개소,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복지회관 등 2,000세대당 1개소가 설립이 돼야 되겠죠. 사업의 목적이 있겠죠. 사업의 목적.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균형 개발, 토지 이용 가치 상승. 사업 기간은 보통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데 천재지번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은 3년
이내 사업기간은 3년 이내인데 부득이한 사연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볼 수가 있고요. 사업 범위는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 그 다음에 토지 교환 분할 지목의 형질 변경, 공공시설 설치 변경,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 그 범위로 인정을 하죠. 사업의 필요성, 무질서하다. 무질서한 도시 미관, 도시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거죠. 무질서한 도시 방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 다음에 5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 건축을 할 때 가능한 그 남향의 배치. 그러면 계속 해가 들어오죠. 하루 종일. 그래서 생활 편익 시설이 있다면 인접지 기존 계획에 반영을 하고요. 어린이 공원도 1개 정도 배치를 해준다. 교통계획은 도로망 계획 수립의 어떤 지침에 따라 가지고 대지 접근이 용이한 곳, 자동차 교통이 편리한 곳, 지형과 조화를 잘 갖춘 곳을 교통계획지로 선택을 하게 된다. 사업 특징의 효과를 보도록 하면은 주택지 조성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요. 사업지구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나 주택이 집단 건축 사업이 목적이 된다. 사업지구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주택사업 건축 목적이 됩니다. 토지 이용 규제 및 대지의 어떤 획지 규모 등에 따라서 사업 위치, 규모, 도시계획 사업을 실시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도시계획 사업으로 결정을 합니다. 최초의 어떤 도시계획 사업은 62년도에 구로구 고척동이죠. 고척 주택단지와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 대규모 화곡동 10만 주택단지, 그 다음에 장이동이죠. 성북구 장이동에 주택단지 조성을 한 실적이 있고요. 72년에는 주택건설 촉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주택단지 조성 사업이 시행이 됐죠.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됐고요. 택지개발 사업을 한번 보면은 택지개발 사업 신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신개발을 목적으로 하면서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가 이제 택지개발 사업이다. 택지를 개발 조정하는 행위가 되겠고, 택지를 분양하고 공급해서 도시 개발을 한다. 이게 택지개발 사업의 정의가 되겠다.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이 갖는 목표는 주택 소유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요. 그리고 장래 도시에서 여러 활동들을 사전에 예측, 토지 공급을 창출한다. 공공의 이익, 그 다음에 어떤 개발 토지, 대상지가 있으면 물리적, 지리적, 역사,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을 하고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함이고요. 앞으로는 그 개발 대상 토지가 확보하기 힘들어진다. 확보난이 생기니까 택지 개발의 규모가 대규모보단 소규모화로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럼 택지개발 사업의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의 의의는 어떤 건가? 그러니까 주택지 개발을 하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학교나 생활 편익 시설도 복합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아니, 특수하게는 공업단지 용지 개발도 아주 넓은 의미로는 택지 개발이 되겠고요. 택지 개발은 도시를 이루고 있는 그 기본 요소이다. 도시 개발의 기본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럼 택지 개발의 기본 요소인데 첫 번째는 토지 속성에 따라서 건물의 특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택지 개발은 토지의 형질,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수가 수반이 된다.
택지 개발은 토지 형질이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가 수반이 된다. 셋째는 택지 개발은 공간 구조의 형성과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번 택지 개발 촉진법. 우리나라는 개발 방식에 따라 1970년대하고 80년대 이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70년대까지는 환지 방식, 80년대 이후부터는 전면 매수 방식이 시행이 되죠. 제가 자꾸 말을 씹네.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국부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했으니 대부분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80년대 이후부터는 그래도 재정이 좀 든든해졌다. 전면 매수 방식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택지개발 촉진법이 생기면서 이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택지개발 사업의 특징을 보면은 택지개발 승인 시에는 토지 수용권을 이제 주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단축이 됐다.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단축이 됐다. 실시 설계와 토지 수용을 같이 한다. 둘째, 실시 계획 승인으로 도시계획 용도 지역 변경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으로 별도의 어떤 용도 지역 변경의 절차가 없이 그냥 녹지지역을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다는 거죠. 택지개발 촉진법이 생긴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 세 번째 이유는 택지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국가고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업이나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용도지역을 쉽게 변경을 해주고 쉽게 변경이 되면서 시간이 단축이 됐던 거죠. 이해되셨죠? 택지개발 개발계획 절차 및 내용을 볼게요. 택지, 지구의 지정이 있다. 그럼 지정권자는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택지 집단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개발 사업제도는 전반을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후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